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려고 본 건 아니고요. 알고리즘으로 촌부리 쪽에서 콘도를 사셔서 실패하신 분이 올린 영상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본 건 아니고 한 3분의 1 좀 보다가 볼 내용이 없어서 안 보긴 했는데, 가끔씩 이렇게 본인이 잘못 산 콘도를 잘 샀다라고 올리는 경우나 실패한 내용을 성급한 일반화로 전체인 양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 얘기를 들으면 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한 투자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부동산 투자는 다수가 실패합니다. 다수가 실패하는데 하물며 여기는 외국입니다. 문제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말을 안 합니다. 보통 실패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산을 샀는데 쏘가고 사가지고 이런 거 질 때 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잘못 산 거죠.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산 겁니다. 설명만 듣고 자기가 잘못 사놓고, 꼭 그런 사람들이 말이 많죠.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돈 빌려 달라고 할까 봐서도 돈 벌었다는 소리를 잘 안 합니다. 당연하겠죠. 먼저 태국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근데 보시면 뱅크 오브 타일랜드 제공입니다. 태국 중앙은행 제공된 데이터죠. 이 데이터보다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시장이 전부 잘못된 걸까요? 그러면 태국 은행 뱅크 오브 타일랜드가 잘못된 데이터를 올리는 건가, 아니면 본인이 잘못된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방콕에 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도, 오면 한국적으로 너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못합니다. 한국을 제외하면 아파트가 주거의 중심이 되는 나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서울처럼 주변이 그린벨트로 똘똘 뭉쳐져 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복작복작 살고 있고, 거기에서 또 원하는 지역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런데 외국에 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국도 도태우 시절 이전에는 2층 양옥이 로망이었습니다. 실제로 강남이 개발되고 나서 대치, 개포, 반포 이쪽에 오래된 아파트들은 5층짜리, 10층짜리 이런 것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지대가 협소하고 지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같은 위치, 그러니까 강남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것과 2층 양옥을 짓는 것은 효율성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한국의 도시화는 굉장히 변태적입니다. 편의시설 자체가 서울 도심 중심에 매우 집중되어 있는 형태죠. 여기에 역세권이 대단히 발전했기 때문에 외곽의 주택에 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특히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는데, 이 대단지 아파트 형태가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의 주택을 지어놓은 주택단지의 형태를 대체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의 아파트먼트의 형태는 도심 중심에 한 동, 두 동 세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예를 들면 콘도미니엄이라든지 뉴욕의 빌라형 타입, 콘도형 타입, 레지던스 형태의 아파트먼트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단지형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것은 같은 땅에다가 여러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겠죠. 그래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시 외곽에 서민들이 사는 주거 형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것과 방콕은 같습니다. 아파트먼트의 장점이라고 하면 편리성이 되겠죠. 태국 관리와
편리성이 한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살아보시면 압니다. 자, 먼저 태국 인구는 한 7천만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한국과 같이 주민등록이 정확하게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방콕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죠.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면 방콕 주변부까지 포함된 거죠. 마나콘 지역. 요 지역은 한 1100만 정도 됩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주소지 이전을 안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꼭 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주변부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1500만, 많게는 뭐 2000만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산만 지금 보더라도 인구가 방콕 메트로폴리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도시라고 하는 뭐 우돈타니 정도만 해도 비주소지 인구 포함해도 30만이 안 됩니다. 뭐 한 25만에서 한 28만 요 정도 사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보시면 10만에서 20만 사이 도시에 흩어져 사는 중입니다. 한국은 부산, 인천만 해도 300만 되지 않습니까? 창원만 해도 100만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가 방콕을 벗어나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위성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성도시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방콕이 조금 떨어진 뭐 촌부리 있죠. 파타야 가는 쪽 촌부리만 해도 20만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봅시다. 이렇게 지도를 보면 방콕이 벗어나면 놈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릅니다. 이산 쪽으로 가는 국도를 보시면 국도 옆에 이렇게 마을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이 연결되어 있다가 도시가 뜬금없이 나오고 다시 마을이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주택단지가 뻥하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런 인프라도 없죠. 자, 이런 이유가 뭐냐면 태국이 아직 도로교통 중심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도시 외곽으로 가면 이렇게 주택단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무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반의 뜻 자체가 반이 집이고 무가 집단입니다. 외곽으로 나가면 콘도의 숫자도 결국 점점 줄어듭니다. 외곽으로 나가면 1억 안 되는 콘도도 있습니다만 이런 콘도들은 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6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콘도 사서 돈 벌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방콕에서 콘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콘도는 어딜까요? 똑같습니다. 시내 한 중심부밖에 안 되죠. 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생겨야 됩니다. 수요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곳은 도시 중심부밖에는 없는 거죠. 즉 아파트먼트 자체가 가치를 가지려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의해서 가치가 생성되어야만 하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해서 주택은 대지가 전부 개인 소유입니다. 근데 아파트먼트는 전혀 그렇지는 못하죠. 쉽게 아파트먼트 자체가 좁은 땅을 나눠 쓰는 형태죠.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그 효율이 외곽 주택보다 높지 않으면 수요가 형성될 확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내 중심부 콘도 또 시내 중심부로 바로 연결되어서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일부 역세권, 심지어 태국은 역이 생겨도 바로 역세권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전부 역이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부 지역을 빼고는 콘도의 가치가 전혀 생기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죠. 방콕 이외에 파타야, 치앙마이, 푸켓, 심지어 후아인 이런데 콘도 사시면 가격 오를 확률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콘도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콘도만 사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주택도 똑같습니다. 가격 안 오릅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처럼 도시 중심부의 아파트먼트에 사는 것이 효율이 외곽에서 차를 몰고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높아야지만 아파트먼트들이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도시 중심부만 콘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방콕만 해도 외곽으로 가면 2억 이하의 콘도들이 널렸습니다. 근데 투자하지 말라라고 하고 투자를 하려면 최소 2억 5천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죠.
제가 2억 이하의 콘도도 가끔 드립니다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늘에서 가끔씩 떨어지는 경우죠. 그 이외에는 최소한 2억 5천 이상은 있으셔야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빨랑가오에 있는 라이프하우스 라마나인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임대료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2억 정도 투자했을 때 월 임대료가 17,000바트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방화 같은 데 신규 콘도 한 1억 6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 투자를 하면 10,000바트 나오면 잘 나옵니다. 즉 시내에서 멀어지면 임대료 수익도 처지기 때문에 당연히 시내 콘도 가격이 더 비싸집니다. 이것은 뭐하고 같으냐면 뉴욕 맨하탄에서 월 1,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고 하죠. 그러면 한국 개념으로는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1,000만 원씩 내고 그 좋지도 않은 콘도나 아파트먼트형 빌라 같은 데 사는 것일까요? 이 도시 중심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요크타운 헤이츠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까지 들어가는데 5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도 왜 이 사람들 그 비싼 돈을 주고 맨하탄에 살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비싼 손해를 보면서 강남 아파트에 전세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즉 태국도 마찬가지로 도시 중심부가 아니면 콘도의 효율성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시 중심부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태국과 한국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한국처럼 대단지로 아파트가 주거 중심이 되는 나라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재건축 따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발생하면 최고급 콘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격이 5년째부터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분양하는 콘도를 사시거나 컴플릿 직전 콘도, 아주 늦어도 컴플릿 된 지 1년 이내의 콘도만 사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현재 방콕에서 분양하는 물건, 쉽게 말해서 건설사나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직접 투자가 가능한 현지 한국인 에이전시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접근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방법론을 많이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금만 정보를 넣어주면 혼자 와서 삽질을 합니다. 제가 한 달에 최소 한 건 정도는 자기가 산 콘도를 매매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번 강조하지만 지역 선정 못합니다. 지역 선정을 하고 지역에서 분양되는 프로젝트 전체의 가격을 비교해서 투자성을 평가해야 되는데 태국은 가격 투명성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1층 101호 가격하고 45층 401호 가격이 차이나 비교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 가격이 맞는지도 여러분들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평가가 비슷할 때 시설 비교도 여러분들은 본 콘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합니다. 그러니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잡복으로 투자를 하고 전부 망하는 거죠. 달리 제가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제가 아니라도 됩니다. 뭐 태국인이든지 뭐 독일이든지 프랑스인이든지 상관이 없지만 에이전트 찾는 겁니다. 도와줄 에이전트만 찾으면 태국에서 돈은 잘 법니다. 자, 제가 방콕을 선택을 할 때 5개국을 돌아다녔다고 했죠.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돌아다녔고 그 중에서 데이터나 법률 등이 방콕이 제일 나았기 때문에 방콕을 선택을 했습니다. 문제는 방콕에 왔을 때 현지인들이 관여를 좀 했습니다. 근데 곧 깨달았죠. 오래 산다고 아는 것은 없더라죠. 16년 산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방콕에는 한국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네가 방콕에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네가 하고 있는 게 특별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콕만 해도 실제로 법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뭐 손가락에 뽑을 만큼 있습니다. 제가 건설사에 가서 프로젝트 계약을 할 때 항상 물어봅니다. 한국 에이전시 몇 개하고 계약을 했냐고 하면 계약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콘도를 접촉을 할 때는 현지인 에이전트하고 엮어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관심 있는 콘도는 현지인 에이전트한테 말해서 접촉을 하게 된 형태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지인 에이전트가 손을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꼼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지인 에이전트가 아마도 건설사하고 저하고 사이에서 쏘개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깐깐하게 나오니까 손을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다 결별하고 한국에서 생각했던 방향성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조언하신 분들 얘기 때문에 오히려 시행착오만 겪게 된 거죠. 여기에 특수성만 제가 알아서 가미를 한 거죠. 왜? 한국에서부터 쭉 이 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죠. 일부러 이걸 하러 온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니 데이터가 좋게 나와도 성공한 사람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투자를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는 방콕 업무 중심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이런데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콘도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본인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뭐 그 내용을 보면 4년 전에 뭐 환율이 40이었다고 하는데 4년 전에 40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은 2014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환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이면 6년 전인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환율이. 결국은 본인이 잘못 사고 망해놓고 전부 그런 것처럼 일반화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죠. 원래 한국도 마찬가지라 빈수레가 요란하고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이 사지 말라라고 하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게 설계되어 있지 내리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면 그때 실패해서 사지 말라고 한 사람 때문에 못 사게 돼서 자기 집도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상품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 극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 화폐같이 하락하는데 2%짜리 적금만 넣고 계속 손해보고 앉아있으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방콕은 뉴욕 수준이 아니지만 엄청난 수준의 트래픽이 메트로폴리탄 전체에 일어나는 곳입니다. 도로가 더 확장될 공간도 없습니다. 계획적인 도시 계획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인구를 보면 중심부의 인구가 확 늘었다 확 줄었다 합니다.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죠. 대중교통을 늘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대중교통은 전철망이 되겠죠. 문제는 전철망이 확대되면 도심 자체가 팽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방콕의 도심은 굉장히 좁아서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도시 중심부는 강남 전체 수준도 안 됩니다.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이 좁은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팽창이 되면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할 때 도시 중심부 아니면 도시 중심부 팽창하는 끝자락에 투자를 시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중심부, 돈이 좀 적으면 경계지에 제가 투자를 시키는 거죠. 결국은 투자를 실패한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느꼈지만 부동산 투자 성공하신 분들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실패한 분들이 왜 그렇게 요란한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주 외곽 지역은 아니고요. 시내 경계지 부분입니다만 한 1억짜리 콘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시내 콘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